직장 생활 고민, 상담 고민, 또 가정 고민, 건강 고민, 돈 고민 많으시죠? 모든 고민을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하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같은 업종에 계시거나 같은 직종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어렵고요. 특히 또 이렇게 앵콜 강의를 하는데 같은 주제를 주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강의가 아마 있는 내용하고도 많이 다를 겁니다. 대신 아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 삶에서 또 상담에서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듣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트렌드를 거시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거시적 트렌드가 좀 어떤 부분이 변하고 있는지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용 분야에서 사실 고용을 하면 취업 채용이 함께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또 우리 상담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강의 막 들어가면 이제 싹싹하니까요. 오프닝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세대들을 만나잖아요. 10대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각 세대별로 없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에게 없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네? 어렵다. 언제 알고 있었어요? 네, 했어요. 제 이름이 종철성.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선생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대로 딸고 나와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정말 1시간 동안 얻어맞았습니다. 고2 때랑 지금이랑 똑같거든요. 1시간 동안 얻어맞고 나가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의자 들고 1시간 동안 벌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재미없는 이유는 누구 탓? 제 탓이라고요? 남탓. 그래서 제가 개그계로 나갔을 건데 그 이후로부터 개그하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렵거든요. 20대는 좀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에게 없는 것은 30대 아니에요. 30대 돈 있어요. 그렇죠. 30대는 돈은 있는데 집을 살 돈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아시겠지만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서양 트렌드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집을 소유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플렉스하게 살려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제가 아는 젊은 친구들도 서울의 첼시라고 5, 60억대를 월세 900만 원 내고 사는 거예요. 플렉스하게 자기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이 없다. 자, 40대에게 없는 것은 빙고. 40대에게 없는 것은 40대가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돈이 제일 없습니다. 이유는 부모님에게 써야 되고요. 양가 쪽에 써야 되고 자녀들한테 써야 되고요. 자, 20대는요 어디 가서 가격들을 안 봅니다. 봐도 콜 이렇게 합니다. 40대는 나가자 너무 비싸서 겁이 나서 못 보는 거예요. 부부간에 여러분 아시죠? 불륜인가 아닌가는 갈 거를 안 보면 불륜, 갈 거를 보면 부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50대에게 없는 것은 건강. 50대는 건강이 서서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죠. 50대에게 없는 것은 이거 굉장히 여러분 하는 거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업 중에서도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습니다. 제 동생 중에 하나도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나이가 들어 보이겠지만 실제로 많습니다. 50대 중반이 넘었어요. 안 그러면 후반이었는데 올해 나이가 꺾이는 바람에 중반으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제 동기생이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50대 중반에 이제 퇴직을 하게 된 거예요. 대기업 퇴직을 하게 되는데 직급이 부장 대우예요. 이게 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친구는
15년 전부터 해서 여러분 이제 해고를 못하거든요. 대기업은. 해고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갑자기 사업부를 부산 사업부에 있다가 목포 사업부로 발령을 냈다가 목포에서 다시 양양 사업부로 발령을 냈다가 대전 사업부로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때 대전에서 만났거든요. 나는 못 나간다. 절대 못 나간다. 껌딱지처럼 있다 나왔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50대 중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뭐 일할 거 없나 이렇게 전화 온 거예요. 50대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직의 후광을 입어서 일을 하던 사람들도 조직이 없었을 때 나옵니다. 이 강의라는 것도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면접관으로 하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야 이거 재밌겠는데 가뿐하게 어깨 넘겠네 하고 뛰어듭니다. 3개월 이내에 거의 다 90%가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콘텐츠가 보기보다 방대하고 준비해야 될 게 많거든요. 거의 다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일거리가 없는 게 50대. 60대가 없는 것은 60대가 없는 것은 건강. 60대 건강도 조금 안 좋긴 하지만요. 결정적인 게 60대에게 없는 것은 60대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낙이 없어요. 60대는 즐거움이 없어요. 뭘 해도 감흥이 없어요. 표정에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슬프거나 기쁘거나 하대거나 그게 다 모노토너스하게 단조롭게 가는 세대가 이제 60대가 됩니다. 자, 70대에게 없는 것은 제 마음이 많이 찔려가지고 목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제 대학교 때 어렸을 때 30대 때 놀렸던 친구도 있잖아요. 머리카락 빠진다고 했던 친구들이 지금 한 털도 안 빠지고 다 빠진 친구도 많아요.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이제 저는 들어가고 그 친구는 하나도 관리 안 하다가 들어가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70대에게 없는 것은 이가 없다는 것은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벌어지죠. 자, 80대에게 없는 것은 80대. 배우자. 그죠. 빙고입니다. 배우자인데 이제 한자로 이야기하면 짝 또는 이제 처라고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정확하게 짝이 되겠죠. 한쪽이 이제 아무래도 사라지는 시기가 80대가 됩니다. 90대에게 없는 것은 빙고. 90대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사실은 그런 경우도 예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사례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자, 100대에게 없는 것은 100대 보셨습니까? 아직 뉴스로만 봤죠? 지금까지 말한 게 다 필요 없어. 당당한 거 보고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20대에게 없는 건 뭘까요? 20대. 여러분 이제 청년 상담, 대학 입사하기, 요즘 뭐죠? 의지? 아닙니다. 구치하잖아요. 구치하면서 여러분 20대 또 많이 만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열정. 목표. 열정, 목표 그런 건 없어요. 한자. 꿈도 없어요. 그냥 순탄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답이에요.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답이 없다. 노답이에요, 노답.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상담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현장에서 미의미지하게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얘는 견적이 안 나오네. 성경할 때 이렇게 하듯이 대단히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이, 저도 이제 상담을 2만 명 정도 상담을 했었거든요. 정말 광범위하게 상담을 해오면서 느꼈던 과정들이 있는데요.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시간들을 회복하려면 거의 1.5배에서 2배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참 깝깝할 때가 있어요. 남들은 참 좋을 때다 이런 나이 있잖아요. 20대 때. 근데 제가 볼 땐 절대 좋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막연한 게 아니라 너무나 불행한 그림들이 그대로 그려져요. 이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데 그들에게 어떤 상담을 해줘야 될까,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려고 이런 자리에 또 모인 거죠. 자, 그래서 트렌드 전체적인 안목을 한번 우리가 봐야
바라보면요, 정답이 없는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교재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의뢰하시고 나서 바로 강의록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고 제가 좀 잘 까먹어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보내면 까먹어서 일단 보내놓고 사실은 강의를 거절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강의는 되게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고 획단 없어요. 아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에서 한 명 정도 나와요, 거의 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하는 건데요. 올해 또 책이 나오거든요. 제가 취업 비법이라고 해서 나만 모르는 취업 비법이라는 책이 이번 달 말에 나오거든요. 또 책 판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늘 이제 바뀌게 될 것은 무엇이고 바뀌지 않을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 두셔야 돼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사람들은 미혹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아도 될 트렌드는 굳이 다 따라가고요. 미혹된. 유혹에 너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따라가야 될 것들은 추세로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컹크의 생존 전략 들어보셨습니까? 스컹크는요. 아무리 거대한 동물도 무섭지 않습니다. 빵구 한 방이면 땅 가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빵기가 아니고 액체 분비물이라고 합니다. 이 액체 분비물을 발사를 하면 너무나 냄새가 고약해서 아무도 먹고 싶지 않게 다 도망간대요. 근데 이 북미의 고속도로가 깔리면서 이 스컹크가 거대하게 막 빠른 속도로 오는데 거기에다가 자동차에다가 빵기를 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성공했던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시대가 너무나 많이 변했는데 과거의 전략을 고수하고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들이죠.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TV 보듯이 유튜브 보듯이 영화 보듯이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즉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세상의 어떤 뉴스를 들을 때도 그 마음으로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이게 인간이 도대체 되겠나 그런 사람들을 상담을 할 때도 마음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정말 상담받아야 되는 입장에 늘 사람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내담자 입장에서 저도 바라보다가 정말 상담하는 일을 뜻하지 않게 오게 되었었고 그것이 제 인생에 너무나 많은 큰 변화들을 일으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까지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결국 이 속에 트렌드가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좌우측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눈빛 교환 아니면 아무래도 친한 분들이 같이 안 오셨겠지만 그래도 뭐 평소에 마주치시는 분들하고도 눈빛으로 우리가 눈빛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식당에서나 버스에서나 이럴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스를 탔는데 막 허겁지겁 제가 더욱 달려가서 버스를 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탔는데 이 아저씨가 저보다 더 크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올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조금 어색한 둔데 그래도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 저 아저씨가 의기를 꺼뜨리지 않고 저 마음을 계속 가지고 승객들을 대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승객들은 아무도 반응 안 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더 이상하게 그래서 아저씨가 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런 마음 자세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저는 많아지는 사이가 건강해지는 사이다. 물론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진 않아도 따뜻한 눈빛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트렌드라는 게 뭐냐면 이런 우리가 시대적인 사상이나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행동들 어떤 현상에서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이 있는 거예요.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통 트렌드라고 합니다.
일정하게 흘러가는 방향들인데요. 그러니까 거대한 변화들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거스르기가 힘든 그런 추이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뷰카라고 하는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이제 환율도 변동이 많고 또 여러 대출 끼신 분들 변동하는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 많죠. 우리 아내도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택자금 대출을 이제 3년 전리 대출했는데 내년부터 이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게 된 겁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변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변동금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불확실해요. 어떤 것이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한 정답이 없어요. 과거에는 확실했던 것들이 오히려 오답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대단히 복잡해요. 어떤 단순 명료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요인의 한 사건, 우리가 한 내담자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특정한 하나의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아주 복잡한 요인이 얽혀있다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개인도 똑같아요. 행운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이 파괴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허투루 봤던 이 작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단히 복잡한 미묘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모호해요. 너무나 모호해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비유카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거시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우리가 내담자들을 보통 직업세계로 안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직업세계라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어느 작은 회사에 어느 직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짚어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맥락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환경의 메가 트렌드예요. 이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우리가 내 개인과 다르게 역사,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 메가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력이잖아요. 산업 환경의 이제 변화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실은 모두 융합이란 말이에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추위예요. 추위를부터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가다가 인간이 이제 풀을 그죠? 이제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풀 중에서도 밀이라는 걸 제외를 하면서 내가 이제 국가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자연재해라는 게 통제할 수 없는 게 부분이 많아요. 지금 자연재해는 5배 이상 많아졌지만 뉴스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사망 사고는 더 줄었어요. 예측하고 우리가 대비를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예요. 종교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가 어떻게 하면 안 내릴 수 있을까? 내리도록 만들 수 있을까? 난 이런 다양한 부분을 가져옵니다. 종교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게 했었죠. 신분 제도가 다양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군주림으로부터 벗어난 지가 불과 몇백 년이 안 되고 한국은 100년도 안 되는 역사예요. 거기에다가 영국의 여러분은 아시죠? 산업혁명. 이때 성실한 일만 하면서 먹고 사는 게 전혀 지장이 없는 지금 세대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부분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죠. 노력을 가장 싫어합니다. 요즘 세대가. 그 다음에 이제 스펙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우리 세대 때 스펙인데요. 이때가 말했던 스펙하고 지금 말하는 스펙이 다르죠. 지금은 지역 고정 세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고졸이냐 2년제냐 4년제냐 석사냐 박사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20%씩 차이가 났어요. 연봉에. 그래서 잘 살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같은 학과를 졸업해도 연봉이 2배가 차이 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부분에서 복잡하게 일어나죠. 이때는 그래서 정보를 빨리 취득한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정보를 취득한 사람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제 모든 개인들이 정보를 취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파헤치고 그것을 가지고 공개를 하고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식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이제 저는
채용 담당자로 이제 삼성전자, 국민은행, 신한투자금융, 와이튼, SBS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스펙을 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언론이나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말할 수 없는 조건들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 5개 계약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빼주세요 라고 한다든가, 성별이 여성이 많으면 바꿔주세요, 성별을 남성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비재하게, 제가 이제 채용 총괄 책임자거든요. 아웃소싱에서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기업을 위해서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고, 개인을 위해서 이 평생 일을 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나오게 되었죠. 예, 그랬던 기업들조차도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뭐 삼성그룹에 제가 강의 나갈 때도 보면 신입사원들 출석부를 주면 여기에 이제 개인정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어느 학교, 어느 전공 무엇이고, 학점은 어떻게 되고, 자격증은 무엇이고,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교육점수까지 싹 다 나와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이 넘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대기업에 입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좀 영악한 부분이 있어요. 경력을 쌓아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쭉쭉 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런 부분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익이 없는 친구들이 있고, 토익이 있어서 점수가 말도 안 되는 600점대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역량 중심의 채용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한 70%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바뀌었고, 2016년도 이후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모든 강의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 상담 전략,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전 국민을 싸대기를 할 때 4차 산업혁명에 싸대기를 한 대씩 쳤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얼얼하게 한 대씩 맞아서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초토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환경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에 그대로 살아가다가 무너지는 케이스를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이 향후 5년에서 10년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취업 경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20대가 가장 어렵거든요. 이 시기가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이제 압도적으로 우월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가느냐 뒤로 밀리느냐가 너무너무 사실 중대하게 위기의 시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경제 환경의 변화인데요. 1953년도 처음에 우리가 그죠, GDP 기록했을 때 67달러. 근데 2017년도에 3만 달러는 돌파합니다. 트럼프가 그죠? 한국같이 잘 사는 선진국이 왜 이렇게 방위비를 안 올려주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전 국민이 트럼프야,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야. 다들 외쳤거든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맞습니다. 트럼프는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방위비 돈 내기 싫어가지고. 물론 터놓는 방위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었지만 분명히 선진국입니다. 이 선진국에 이제 대신 이제 초입에 있는 거죠. 이걸 도약하느냐 마느냐 이런 중요한 기로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고, 경제 환경이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돈을 버는 수단들이 굉장히 이제 달라진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규모도 이미 대한민국이 10대로 올라왔죠. 독일이 이번에 일본을 초월해서 세계 3대 강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또 인도가 세계 3대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도 정말 잘하면 외국 중에서는 세계 3대 강국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예측들도 있거든요. 물론 잘못하면 뒤처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자연환경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덥다가 춥다가 스콜송 폭우, 이게 우기가 이번에 와서 장마가 아니라 그렇죠. 열대 기후 같은 느낌들이 또 오죠. 이런 부분들이 전 부분에서 다 영향이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도 중국설도 있고 브라질설도 있거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로 사실 산불을 냅니다. 자기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지만 16,000건의 산불을 내서 왜 산불을 냈냐면 일일이 아마존의 나무를 다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불을 다 질러버리고 거기를 뭐 하느냐면 옥수수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 사료, 돼지고기 사료, 닭고기 사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욕을 하면 막 욕을 했고 놀려요. 그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은 너네들이 고기를 육고기를 제일 많이 먹잖아 이렇게 놀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구의 호파들이 이제 사라지는, 그죠? 공기가 이상한 산소를 배출해버리고 산소를 배출해버리지 않으면서 이제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 또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사실 믿기지 않는 사망자 숫자들도 700만 명. 그것도 이게 찍게 하다가 더 이상 싫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아무도 안 볼 거예요. 귀찮고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 한 것도 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뭘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끔찍한 부분이 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상기후 행동, 기후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은 4인 가족이 1년 동안 버린 쓰레기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 양보다 더 많죠. 더 좋죠. 더 좋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일회용 모든 것들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툰베리 같은 친구들도 그렇죠.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촉구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그린 워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만 친환경인 듯한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진짜 쉽게 그리고 진하게 힙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정말로 그런 필환경 정책을 내부적으로 적용하고 있느냐를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의식 있는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벨 하는 것도 뜯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재질을 가지고 회사 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옷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기업들도 만들어 보셨겠지만 ESG 경영을 하는 거예요. 친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대기업들이 환경과 관련된 부분의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또 지배 구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오뚜기 같은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모든 청소부까지도 모두 정규직으로 이렇게 다 채용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맛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살아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있습니다. 원래는 before Christ, after Christ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문화 그리고 우리의 생각, 만남 모든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경제라고 해서 New Normal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있는데요. 저도 어머니가 치매가 너무 좀 심하셔가지고 한 5분 정도를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서 매주 가는데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갔다가 이렇게 왔었는데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아직도 이제 남아있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끝나고 나도 과연 이게 수혜를 누가 받고 있느냐라고 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더 좋아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나마 직장인들 많이 못 느껴요. 근데 바깥에 이제 가버리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 계세요? 버티거나 포기하거나 정말 가슴이 쓰라려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자영업자거든요. 자영업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서 강남에도요. 여러분 6시 되면 땡 하고 퇴근해요. 그러면 쭉 다 빠져나가요. 회식이라는 게 없어요. 회식이라는 게 없고 예전엔 1차, 2차, 3차, 4차, 5차를 간단 말이에요. 해뜰 때까지. 그런 일이 없어요. 거의 다. 1차하고 끝나고 올해가도 9시, 10시면 모든 식당 문이 다 닫는 거예요. 미용실도 안 되고요. 예전에는 기분 심리적으로 한번 리프레시 한다라고 이용을 했다면 요즘은 절대 필요할 때는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을 맡겼는데 이 중에 가장 이제 마음 아팠던 분이 대구에서 이제 고깃집을 하셨던 분인데 엄청 장사가 잘 됐던 화랑이었는데 손님이 이제 집합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정부 저리대출 이런 것들 인디아 봤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1,000만 원 받다가 나중에 2,000만 원 받다가 나중에 받다 보니까 코로나 끝나면 괜찮겠지 하고 견디고 견뎠는데 결국은 끝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만 지금 3억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자영업자 평균이 지금 166만 원이에요. 자영업자 평균이.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못 받아요. 최저시급을. 그러니까 그렇게 빚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면서 또 한편으로 동대문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자영업자들 이야기 나왔는데요. 너무 안타까우면서 또 마음속 또 한편으로 정말 잘 되는 자영업자들이 있거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못했어요. 트렌드를 못 읽었어요. 그냥 끝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실수고 배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회복이 일어나도 아시겠지만 지식 노동자나 부유층이나 부유한 국가나 부유한 기업들은 더 잘 돼요. 준비가 되는 곳들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인 추이예요. 이런 부분들을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디지털 기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잘 돼 있는 기업들하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현격하게 이제 생활력 그리고 생존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 사진 꼭 찍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변화가 있다면 이런 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인간 수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은 지금 0.78명 놓는다라고 하잖아요. 단순한 계산식을 하면 이 25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저기 있고요. 다단계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0.78, 0.78 이런 식으로 계속 내리면 2500년도 후에는 대한민국 사람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 다단계에 잘못된 부분 알죠? 빠지시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젊은 분이지만 저보다 자산도 엄청나게 많은 사업가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코로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주 5일째로 이제 마스크 이렇게 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스크 공장을 한 5군데를 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6군데를 가고 나서 마스크 공장마다 만드는 방식이나 재질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보니까 이 마스크에 걸려있는 끈이 4개가 있잖아요. 이 끈에 있는 게 특수 본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일반 본드가 되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데 그게 오봉본드에서 나오는 특수 본드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 주식을 이제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이 주식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이 그 당시 3,000원이었었는데 주가가 4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다 투자해가지고 했었는데요.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뭐야? 하고 날마다 마스크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꼴통하게 이제 집 밖을 한다고 전부 다 꼴통하게 욕만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누군가는 돈을 벌더라는 거야. 누군가는 돈을 벌고 거기에서 성공하는 기업은 어디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고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10년 전 기사예요. 10년 전 기사. 일자리 감소예요. 가장 큰 부분은 양질의 일자리 감소예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양질의 일자리 감소인데요. 이때 2011년도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2030년도 가량 되면 2%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올해 기사를 보시면 1%대로 좀 많이 떨어졌죠. 내년도도 연속해서 1%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1%는 명확하게 이야기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60달러에서 100달러 벌 때 50%를 해봤자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근데 3만 불, 4만 불, 5만 불에서 우리가 1%면 결코 나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선진국에서 1%대예요. 근데 문제는 내리막길이에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1%로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많고 복지라든 모든 조건들이 아직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1%가
다가오는데 이것이 엄청난 큰 타격을 전 분야를 주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이고요.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더한 게 온다라는 거예요. 2030년대가 오면 아예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일단 현격하게 일자리들이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코로나 이전에 이미 금융위기급 고용 참사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10년 이내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 감소하는 부분들이 보이고 그 중에서도 20대에게 코로나가 가장 명확한 이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입하는 장벽들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올해 복지 상담사분들은 한 1,400시간 정도 상담을 했었거든요. 고용센터는 아니고 민간기관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상담을 했었는데요. 너무너무 사실 어렵죠. 복잡한 구조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일본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게 이제 단칼 세대라고 하나요? 이게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구간에 10년 정도 있었던 분은 어떤 능력과 조건을 제외하고도 진입을 못한 사람은 40대, 50대, 60대가 되어도 인생이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 능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향후 지금부터 한 몇 년 전부터 해서 향후 딱 10년까지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취약자들이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야 20대 너무 좋을 때야 이렇게 하지만 좋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적인 부분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직업 상담사분들이 지금 도와주고 계신 거죠. 자, 고용률도 이제 최저치를 이제 계속해서 그래프를 찍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올해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처음에 저는 읽었을 때 이게 잘못 오타인 줄 알았어요. 이게 오타가 비일자리 이걸 이제 부익부 비일빈 이걸 비일빈 부일부 이게 무슨 말인지 오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오타인데 이게 뭐냐면 비일자리에도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은데 우수한 인재는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업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빈 일자리가 있는데 빈 일자리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로 허접하고 볼품없고 별것 없는 이런 일자리를 안 가려고 하는 현상을 이것을 비일빈 부일부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자리 감소의 시대에서 우리가 내담자를 어떻게 이제 코칭하고 상담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 우리가 많은 이제 고민들이 깊죠. 아마 매일같이 현장에서 부닥치면서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언택트 채용이었고 이것이 진화해서 하이브리드 채용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가게 될 겁니다. 언택트 채용을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언택트 채용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고요. 이게 이제 정시로 수능을 보다가 아시겠지만 거의 다 수시 채용으로 많이 전환했듯이 거의 모든 기업들이 수시로 또 그것도 언택트 채용, 비대면 채용으로 대기업들이 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가 언택트 채용하고 그죠? 비대면 채용하고 대면 채용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 보니까 이것을 하이브리드 채용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도 공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하이브리드로 채용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온라인 채용이 아니라 디지털 채용입니다. 디지털 채용을 세 번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대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나 SNS, 인스타나 틱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소에 그 기업에 많이 시청하는 구독자였을 때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애독하는 사람들에게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메타버스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의 면접을 보고 있는데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그게 면접관이 마치 지원자인 것처럼 하고 들어와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불가능한데 온라인에서 가능한 거예요. 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유튜브도 라이브로 아예
체험 설명을 해서 그때 온 친구들에게 프리미엄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이제 국가 주도로도 지금 디지털 시대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디지털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고요. 한국에 있는 이 인프라들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 인도 같은 나라가 장기적으로는 중국과도 추월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두 가지예요. 영어를 잘하고요. 디지털 기술이 우월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실리콘밸리에도 상당수가 이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부분에 디지털 교육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도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만실행하는 분야가 디지털 인재들입니다. AI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 AI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보면 벌써 AI에 관련한 인력이 50만 명 가량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도 AI 업체 사장님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만드는 AI가 생성형 AI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유튜브에서 운영하는데 구독자만 10만 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AI인데 노래를 부르고 인터뷰하고 먹방을 한대요. AI인데 이게 어떻게 하냐니까 이게 사람이 가서 찍고 AI를 입히는데 구분을 할 수 없대요. 보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걸 중소기업에 만들어주면 1, 2억 정도를 받고요. 캐릭터 AI를 만들어주고 대기업은 5, 6억을 받는데요. AI를 만들어주는데도 지금은 근데 그 돈이 엄청나게 많지만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도 아직 당장의 이익이 아니래요. 너무 많은 개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디지털 부분에 막대하게 이제 인재들이 생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2018년도에 이제 AI를 도입을 하거든요. 이때는 대단히 그냥 조그만 곳에서 뉴스가 나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서부터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되고 모든 기업과 불시자들이 여기에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제 AI를 따라가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서류 심사,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 그 다음에 여러분 온라인 역량 검사, 인적성 검사 이런 것들은 거의 다 AI로 앞으로 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의 다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가장 크게 많이 바라보는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는 거의 대기업은 80%가 AI로 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서류전형의 첫 번째 다 불러내거든요. 여기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역량검사도 거의 오프라인으로 하던 것들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채용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고 보조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문제가 많이 있고요. 물론 여기에 있는데 현대로는 마이너스 IT가 가장 좀 선도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은 여러 가지 부분들 다 활용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사진을 언제든지 찍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평이 안 좋을 때가 빨리 넘어간다고 학생들한테 엄청 욕먹거든요. 제 슬라이드가 많습니다. 여기도 거의 200장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쭉 여러분 보시면 바로바로 필요한 것들은 잘 찍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적성 검사를 봤는데 이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이제 봐오게 된 거예요. 그때 집에서 본다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집에서 보는데 누가 안 보고 하겠냐,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해서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렸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모두 다 잡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 면접관이요, 모니터로 봅니다. 모니터로 보면서 9명 정도를 보는데요. 눈이 바깥으로 나가면 삐 소리가 납니다. 손이 바깥으로 나가면 삐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정되게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면 글귀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동작들. 거기에다가 셀프 카메라를 촬영을 해야 돼요. 전체를. 촬영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이상 감지가 있었던 사람들은 더 보게 되고 하니까 사실상 다 잡아냈다라고 합니다. 물론 몰래 어떤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 자리에서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은 대단히 고도의 기술자가 아니면 그 정도 실력이 장난된다 안 간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면요. 자, 이게 삼성전자 인적성 검사를 보면
이제 최소가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여기에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하려면 전국에 3,000개 고사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투입하는 감독이 10만 명 정도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5만에서 10만 명 정도. 인건비가 얼마예요 도대체? 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트럭으로 그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3,000개 고사장에다가 그 미리 이제 보안 창고에다가 해야 되고 와서도 평가해야 되죠. 그 얼마나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돈도 별로 안 들고 굉장히 명확하게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오프라인으로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AI 시험들이 모든 기업들이 이제 상당 부분, 특히 대기업 위주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도 이게 이제 패키지형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게 있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저도 채용 담당자로 어제도 이제 공공기업 면접관 갔다 왔었는데요. 면접관을 제가 23년을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딱 보면 그런 면접관 하면 안 되죠. 정말 철학가는 사람이죠. 딱 보면 세상에 알아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럴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왜곡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직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딱 봐서 알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절대. 면접으로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데 물론 면접관으로 있으면서 딱 느끼는 거 두 가지예요. 다양한 경험과 스피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성장이 떨어지면 어제도 꼴찌했던 친구가 100명의 꼴찌했던 친구가 1등으로 올라갔고 100명의 1등 했던 친구가 떨어졌어요. 이게 너무 현장에 차이가 있구나. 솔루션에 1등 했던 친구가 좋은 평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면접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AI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객관적으로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 연륜들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늘 창과 방패의 싸움이에요. 저도 뭐 학생들 앞에도 많이 서고 인사 담당자들 앞에서도 서서 이제 어떻게 하면 창의적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까 이런 강의들도 하긴 하는데요. 늘 창과 함께 뚫으려고 하는 자와 방어하려고 하는 자의 싸움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등장한 게 챗GPT가 이제 등장했잖아요. 챗GPT로 하면 자기소개서가 마음이 됩니다. 일단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하면 좋을지 키워드를 뽑아줘 이러면 키워드를 내 경력하고 이야기하면 챗GPT가 이제 키워드를 뽑아줍니다. 그 중에 이제 키워드 중에 선별을 해야 되니까 내가 쓸만한 자기소개서에서 그러나 키워드는 뭐지?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한번 네가 자기소개서 입사 지원 동기를 써봐. 그러면 쭉 써주잖아요. 굉장히 놀랍도록 잘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극적인 효과들 있잖아요. 이걸 바꿔줘, 저걸 바꿔줘.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예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굉장히 훌륭한 답들이 나오거든요. 놀라울 정도로 나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요즘은 책도 이제 많이 쓰고요. 심지어는 아시겠지만 야, 책도 많이 쓰는데 번역도 이걸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번역 책을 이번에 올해 출간했다라고 하고요.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에이, 다 망쳤죠. 챗GPT에서 아무도 본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원래 계속 녹아달라고 그래요. 할 때마다 이게 많이 안 해주고 누가 올리면 계속 했더라고요. 녹아다가 한 100번, 200번 하면 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챗GPT도 유료로 쓰면 이게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내가 오늘 직업 상담사분들 내상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이미지를 하나 강의하는 이 상담사분들의 강의 장면을 한번 그려줘. 그럼 얘가 이미지를 전혀 없던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놀라울 정도로.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웹툰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평범한 직업 상담사 23살에 지금 퇴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직업 상담사. 근데 23살에 여성이야. 나는 지금 모쏠이야. 근데 오늘 퇴근하면서 남자친구를 만나는 그런 인연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네가 웹툰을 그리려고 하니까 만들어줘. 그러면 컷을 딱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토리가 진짜 놀라울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게 그냥 한 번만에 이렇게 그려줘가 아니라 900번을 그렇게 주문을 외치는 거예요. 900번. 900번을 외쳐서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능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항상 참가가 되잖아요. 삼성에서는 그래, 아예 다른 기업은 챗 GPT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에서는 다 써보세요. 다 걸러내겠습니다. 쓰는 쪽쪽 오히려 탈락을 지키겠습니다. 한번 써보시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아니, 써보세요. 이렇게 아예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참가가 이렇게 방태의 싸움인데요. 하다 보면 AI 면접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모든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인성검사, 인적성검사가 AI 이제 역량검사로 거의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지금 특히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추이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체로 이제 접속 사이트 주소를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담할 때 대부분 AI 역량검사나 AI 면접을 보면 일단 사실 좋은 기업이에요. 그 정도 시스템이나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 넣고 카메라 넣고 얼굴 인식하고 접속 사이트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어제 이제 꼴찌했던 친구가 이걸 안정된 접속 환경에서 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다 못 본 거예요. 끊긴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100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1등을 한 거예요. 야, 자기가 아마 카페나 이런 곳에서 인사를 하는가 어떤 좀 뉘앙스가 이 친구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줬지만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 평가 점수로만 주거든요. 그 친구가 1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근데 물론 이런 것들 아주 사실 잘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친구는 실제로 AI 면접을 하는데 온라인 면접을 하는데요. 정말 당혹하지 않고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하는데 그 태도가 정말 놀라워서 점수를 잘 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소서를 평가할 때는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요. 문장이 매끄러워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경험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서는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홈텍스트 채용 AI 취업 전략 이 책을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AI는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AI는 스토리를 못 읽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 스토리를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키워드를 분석하는 거예요. 키워드를 보고 데이터 중심으로 비교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담사 중에서도 우수한 상담사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걸 하이 퍼포머라고 하는데요. 고성과자예요. 그럼 고성과자들의 특성을 뽑아내요. 이 고성과자들의 특성을 뽑아내고 지원자들이 고성과자들이 언급하는 어떤 태도, 특성, 지식, 기술 갖췄는지 보는 거예요. 이걸 AI가 보는 거예요. 1차 선정에 따라서 알아보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AI가 특히 자소서에서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 채용이 있고 파저티브 채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걸러낼 사람을 확실하게 걸러내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필요하게 우리가 이 사람 자기소개서 읽으면서 읽는 게 시간 낭비거든요. 그런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확실하게 탈락한 사람은 확실하게 탈락 점수를 줘요. AI가.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걸러내는 부분을 AI 자소서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석, 오타, 표절률. 표절률을 하면 안 돼요. 저도 사이버대학 교수를 했는데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데도 오사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남의 걸 카피를 많이 해서 하면 거의 다 집어냅니다. 그러면 91% 이러면 무조건 F가 확정이거든요. 그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모사율하고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실제로 모사율을 90% 정도가 아니라 기업들은 30% 정도만 줘도 상당히 불이익을 줍니다. 10%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분석하고 문장 요약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이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뭉친 것을 AI 이제 역량검사예요. AI 인적성 검사 이렇게 봅니다. 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게 AI 앞에 면접이 될 수도 있고, 요거는 AI 역량 검사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친구의 기본적인 면접은 똑같아요. 기본적인 면접은 똑같고, 상황 면접을 넣고, 인성 검사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뇌과학적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적성검사와 비슷한 이런 부분 봅니다. 인성검사, 적성검사 다른 거 아시죠? 그죠? 이렇게 보고 그다음 심층적으로 이제 면접을 보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3단계로 본다 볼 수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무료로 연습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고용센터는 무료로 연습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해보셨나요? 저도 오면 할 수 있나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될것 같아요. 저도 면접을 100번 정도 봤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다양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채용의 형태의 변화예요. 아시겠지만 저희 때는 이제 졸업할 때는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만 이제 바라봤었죠. 거의 다. 이제 대기업이 끝나고 나면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봤다라면 지금은 아시겠지만 1년 당시로 모든 기업들이 채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시 채용으로 거의 다 모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수시 채용의 비중이 그죠? 점점점 늘어서 78%까지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어떤 기간은 90%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공채의 종말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미 사실상 공채는 종말이 되었는데요. 완벽하게 종말되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그룹사 채용이었다면 저는 앞으로 계열사별 지금 채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부별 채용으로 간다. 사업부별로 필요한 채용을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삼성그룹이 공채를 폐지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 공채가 하나씩 없앴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사업부별로 가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한쪽으로 인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AI 기술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스킬 중심의 이제 인재 확보를 하기 위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채라는 게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에 있는 독특한 제도란 말이에요. 고도성장기에 근무령으로 100명에서 상위 10% 뽑아내는 방식이었다면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즉 경력직 채용 시장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고도성장기여서 신입직을 대규모 채용한 거예요. 국가의 눈치를 보면서 기업들이 별로 채용 안 하면서도 올해는 2만 명, 5만 명 채용합니다. 앞으로 10만 명 채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뻥행구를 많이 쳤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기업들이 국가 눈치 별로 안 나요. 국가에 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실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경력직, 이게 소무 중심의 채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간다.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여러분은 굉장히 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입직 채용 시장은 끝났다는 것을 특히 신입들에게 일깨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커리어를 업그레이딩하고 커리어를 체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첫 번째 직장이 평생 직장이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회사를 필요하죠. 지금도 사람들이 회사를 필요하지만 정말 능력자들은요 회사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재능 있는 인재가 압도적인 경쟁 우위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사업을 하는데요. 아이템을 하나도 안 두고 마음에 있는 똘똘하고 열정 있는 친구들끼리 5명 모여가서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아이템을 만들어내요. 자기들끼리. 일단 뭉치고 하는 거예요. 재능이 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만드는 거예요. 제 제자 중에 하나는 목구멍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창업을 했거든요. 그게 지난해 창업 매출을 제가 전화하면서 창업 강의하면서 지난해 내가 한 100억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매출했냐니 피식 웃으면서 지난해 360억 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고깃집 하고 있어. 고깃집을 하는데 그 친구는 고깃집 할 때부터 매니저한테 연봉을 4천에서 5천만 원 줍니다. 고깃집 매니저인데 해외 여행을 1년에 한 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남다르게 하는 거예요. 남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재능 있는 인재들은요, 굉장히 인수하고요. 이동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선지는 대단히 단기적입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충성하냐? 과업에 충성합니다.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조직에 충성하라고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 일만큼은 완벽하게 하겠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전문가들은. 택도 근데 이게 웃기고 있잖아. 전부 이렇게 하면서 요구합니다. 다른 데 가면 제 자리에서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강의 안 주면 네 하고 끝내는데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대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경제무의가 우수한 인재들에게 옮겨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부분은 인재전제. 그래서 핵심 인재들을 뽑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기업들 헤드헌터들 일을 했을 때요. 연봉을 받을 때 어느 정도 받느냐면 예를 들어서 연봉을 10억짜리를 뽑아주면 인센티브를 30% 줘요. 보통. 그럼 3억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근데 착수금을 얼마 주느냐? 착수금은 안 줘도 돼요. 착수금을 3천만 원. 뭘 하느냐? 그러고 나서 디자인을 뽑아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디자인 뽑아보라는 거예요. 연봉 120배. 데려왔는데 형이 너무 보수적인 거예요. 위치가. 연구 본부장이 막 이 친구를 못하게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 일을 그만하겠다고 딱 1년에 그만두겠다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본부장 바로 정리. 딴 데가 나 한쪽을 보내고 딱 삐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보내버리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핵심 인재들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이제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볼 건데요. 용광이 이제 혀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여러분 팀장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10년 이상 빠꾸하거든요. 맨날 강의를 눈에 깜짝도 안 해요.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유튜브가 뭐가 김비경 원장이나 뭐 김창욱 강사 야 너 그 정도 안 되고 그냥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욕망인데 나를 이렇게 바로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한국이 전 세계 파급 시장이 되느냐면 기대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OTT도 그렇고 영화, 드라마, 음원, 음식, 패션 모든 부분에 눈높이가 이걸 가지고 뭔 이렇게 말하는 얘네들이 기대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나가고요. 거의 다 요즘 세대들은 사랑받거나 존중받거나 자아실현하는 가장 기본 단계 이게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깔고 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상담도 정말 끔하게 보는 친구는 바르게 보지만 제가 이제 대학 상담사를 보면서 이 친구 좀 만만치 않겠다 싶어서 부서로 오신 지 3개월 되셨는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상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정말 오래 계신 상담사님 연결해 줬더니 그 상담사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으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다음에 와가지고 그 상담사님 있잖아요. 오래만 됐고 사실은 보니까 뭐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끔뻑끔뻑하는 사람이에요. 얘가 빠꾸미 여기저기 상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바라보는 눈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가장 큰 트렌드가 육각형 트렌드예요. 이거 육각형 인간 들어보셨나요? 자,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십니다. 예, 역시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네, 20대는 육각형 인간을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육각형. 육각형 인간이 뭐냐면요. 외모도 잘생기고요. 인격, 성격 이런 것도 아주 좋고요. 그다음 학력, 학벌 이런 것도 아주 높고요. 자산, 규모도 아주 높고요. 직업 아주 좋은 직장에 기본적으로 다니고요. 집안이 강남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집안이 강한 이런 집안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는 이유는 우리라고 읽지는 않을게요. 저라는 뭔가 먹는 데 있는데요.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심포도 일어나고 비슷해요. 노력해가지고 이제 성공했다 이런 소리를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버려진 버스에서 살아서 정말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재벌 3세 집안에 태어났다요. 우와! 그렇게 합니다. 이건 더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화 무빙 보셨죠? 날 때부터 나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시죠? 날 때부터 나는 상처를 안 입어요. 이런 거. 날 때부터 나는 불사신이야.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저기에 도달하는 원하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각형 인간 트렌드. 좋게 본다면 좀 더 완벽해지려고 하는 이런 트렌드를 바라볼 수가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보면 너무 내가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도외시하려고 하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성미령 대표는 핵개인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 스스로가 자립화된, 그러니까 가족도 굉장히 구성원이 우리가 핵 가지고 너무나 이제 쓰지도 않는 단어잖아요. 그 구성원조차도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좋아하는 거, 다니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싹 다 다른, 이게 핵 개인의 시대라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고, 올해 나온 책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억압적으로 모두의 일치, 한 방향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상호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스스로 다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도리한 부분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자리로 보면 independent work라고 합니다. indie worker, independent처럼 홍대에 있었던 이름 없던 국카스펜이라는 밴드가 그죠? 복면가와 이런 데서 나오면서 그죠? 나가수 이런 데서 나오면서 엄청나게, 지금 인디밴드가 아니죠. 이미 무밴드가 아닌 대중적인 사랑을 받게 되죠. 근데 이런 문화들이 정부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소속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좋은 교수직 제안을 받았거든요. 예전에 교수직 제안을 받으면 제안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재단에 기부를 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소속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소속되고 싶지 않고요. 교수 연봉이 했는데 제안받은 게 4,500원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건 정규직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규직 무슨 소리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독립사업자들 이런 부분이 전부 이제 트렌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가 이제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회사에 못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전부 회사로 돌아오세요 했더니 지금 건배대에서 저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집에서 일할 거예요. 나와. 안 나오면 회사 네 알았어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려서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해방이 있지 않죠? 나의 회사의 치를 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유튜브에서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회사의 여러분 중에서 혹시 과장님 왜 이렇게 쓰시는 분가 없으신가? 이런 부분 많은 거예요. 급여보다 그래서 복지나 이런. 안녕하세요. 제 화면이 불쑥 나오니까 깜짝 놀라셨죠? 제가 그날 강의 현장에서 영상 촬영을 했었는데요. 아마 끝까지 촬영했더라면 훨씬 더 쉽게 영상으로 제가 여러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공개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영상이 딱 끊겨버리는 바람에 영상을 촬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촬영도 벌써 두 번째 스스로 오디오가 녹화가 안 되어서요. 두 번째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했던 이야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버벅거리고 두 번 했다라고 하놓고도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여보다 복지 문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영상을 멈췄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급여와 복지와 문화에 만족하시나요? 급여도 복지도 문화도 다 만족하신다고요? 멋지십니다. 아마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거겠죠. 대체로 아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세대는 연봉보다도 연봉이 압도적으로 뭐 높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야 복지 환경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지 역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과거에 생각했던 복지하고는 좀 다른데요. 결혼하면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이렇게 경력금을 지급을 하거나 또 요즘처럼 아이를 육아를 하면 어떤 기업은 보니까 1억을 지원한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불공정하다. 나는 비혼이다. 나에게도 복지를 공정하게 배정하라. 이렇게까지 이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찬반 의견이 각자 서로 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복지를 중요시 여긴다.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보다 이제 복지가 중요한 이런 문화들을 보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들면 퇴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사 파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퇴사 파티가 과거에도 했었지만 과거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사 여러분이 없습니다. 상사분이 없죠, 그죠? 사장님, 부장님, 임원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래들끼리 이제 대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케이크에 이렇게 적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화샤에서 나오는 유명한 짤인데요.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대사를 축하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과거에도 이제 프리랜서가 있었는데요. 세 번째는 대프리랜서 시대라는 겁니다. 그냥 프리랜서가 아니라 연봉이 억대 이상 넘어가는 이런 프리랜서들, 사실 뭐 1인 기업가 이상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들을 보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변화된 환경, 변화된 내담자, 서로 이제 조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가? 리더들의 이제 고민이 많을 건데요. 첫째, 조직 내 구성원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내담자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이 일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차츰차츰 성장해 나간다라면 그죠?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조직의 이제 구성원들의 신뢰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신뢰와 믿음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제 소통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이제 일방적인 소통, 그죠? 위계적인 소통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평적인, 대등적인 이런 소통들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터놓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도 또 상급자 입장에서는 그저 말이 쉽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죠. 평소에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있느냐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지표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국가 평가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공정한 성과 측정 지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쉽게도 개인이나 조직은 항상 좀 자기 편향적 특정이 있잖아요. 나는 과다하게 이제 항상 일을 더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당신이 과소하게 일을 했다 이런 생각들이 서로 쌍방간에 있죠. 그래서 또는 이 또래들 그죠? 같은 구성원들, 부장님과 내가 한 일의 업무량을 비교해 볼 때 성과 지표 측정에서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오고, 실제로 한 유명 대기업에서 이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해작이 되어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조직 내에서 이제 적용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조직 문화가 바뀌었죠. 자, 이런 오피스 빅뱅의 시대에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요, 정말 송두리째 바뀌어 나가는 곳에서
일터에서 조직과 개인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조직과 개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죠 조금 더 나은 조직 문화, 기업 문화, 직장생활 문화를 서로가 만들어 가려고 윈윈 하는 부분들이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구성원들은요, 나답게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일, 또 삶,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를 정말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휴먼 트렌드는요, 스핀오프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콘텐츠 산업에서 어떤 특정한 원작에서 파생되어서 다른 작품을 만드는 거죠. 스타워즈 같은 시리즈가 9편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스핀오프가 2개가 이제 추가가 되었었고요. 마블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마블 유니버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세세한 주인공마다도 프로젝트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스핀오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산업 전반에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브랜드, 기업의 브랜드 또는 개인의 브랜드도 상품의 브랜드도 마찬가지죠. 기술이나 조직 관리나 개인의 경력 개발 영역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어떤 취미나 부업이나 활동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에서 원하는 커리어를 쌓아나가면서 새로운 경험과 기술 습득에서 경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자기개발과 적용의 시도를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경력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삶의 스핀오프 자체가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도 요번에 이제 취업책을 썼는데요. 어쩌면 이 취업책 때문에 또 영상도 촬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가 막 나오기 시작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책의 반응이 이렇게 딱히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취업 분야 책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굉장히 또 많이 사랑받았던 제 책도 있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제가 이 일을 오래 해오면서 커리어 코치로서 정말 사명감을 쓰고 쓴 책이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또 이런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좀 재미있게 즐겁고 의미있게 그 내담자들의 의식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과정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저는 영화를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거든요. 영화가 던지는 인생 질문을 통해서 한 개인의 의식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 2에 지금 한 20-30% 정도를 쓰면서 다음 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각자 지금 일을 하면서 한 20-30% 정도의 에너지는 그렇게 사이드 프로젝트로 쓸 수 있겠죠. 구글에서는 이게 합법적으로 20% 정도를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가 놀면서 즐기면서 일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대학에 제가 교수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뜻하지 않게 대학 강단까지도 오르게 되고 너무나 또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에 강의 끝나고 나서는 제가 있었던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제가 좀 꼰대 같은 생각들이 많은 연령대다 보니까 이것들 생각이 있나 없나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해놓은 것도 별로 없으면서 놀면서 즐기면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연봉 많이 주는 이런 회사를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트렌드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바라본다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트렌드이고 굉장히 DNA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요. 실제로 그러면 놀면서 즐기면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아마 따지고 싶은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사례로 이제 스케이티스탄의 사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쟁의 화마에 휩쓸린 어린아이가요, 성장해서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살폭탄 테러하는 그 뉴스만 본다라면 정말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이 아이가 복수를 꿈꾸면서 자살폭탄 테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순교의 정신에 가까운 거예요. 그대로 놓아준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두 청년이요. 호주의 두 청년이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아프가니스탄에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심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노는 거죠. 그 노는 장면을 보다 보니까 어른들은 뭐야 하고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치겠지만 어린아이들은 막 가까이서 몰리잖아요. 너도 타볼래? 너도 타볼래? 어른들은 아무도 안 타겠죠. 그죠? 근데 어린아이다 보니까 막, 저거 타도 돼요? 그래서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쪽팔려. 이렇게 하고 바로 끝나겠지만 이 아이들은 까르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스케이트보드를 다시 배우고 싶으면 내일 또 와. 라고 하고 그 아이들에게 스케이트보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재미와 즐거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도 많단다. 이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나중에 영어도 가르쳐주고 직업 훈련, 우리가 하고 있는 상담 이런 것들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인생에서 직업인이 되고 직장을 가지게 되고 또 대학 생활까지 하게 되면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노는 장면을 그죠? 사진으로 영상으로 찍어서 트위트, X로 그죠? 인스타로,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찍어서 전쟁의 화마에 휩쓸린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면 여러분의 $1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제 기금이 모금되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부에서도 폐교를 내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NGO 단체로 스케이티스탄이라는 NGO 단체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놀면서 즐기면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NGO 단체 스케이티스탄이 보여준 거죠. 여러분 중에서도 뭐 공무원이라든지 혹시 이제 공기업에 계신 분들은 투잡이 안 되는 뭐 특수한 기업인 경우에는 대기업 일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모든 곳에서 허용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재능 기부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정은혜 대장도 꿈꾸는 아프리카 도서관을 건립하고 싶다라는 이런 꿈을 가지고 같이 이제 봉사활동하고 교육하고 특강하고 그렇게 모은 돈들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도서관을 건립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꿈의 씨앗들은 사실 뭐 사라진 부분도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씨앗들이 또 뿌려주고 누군가에게 또 뿌려지는 거죠. 이런 건강한 씨앗들을 뿌릴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겠죠. 실제로 이 씨앗들은 뿌려져서요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이제 건립하는데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일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방향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조금 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이 훨씬 더 새로운 직업을 또 만들고 그 직업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즐겁고 재미있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한번 사례를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세계 여행을 하시다가 오지 탐험가 활동을 하시다가 긴급 구호 활동가를 하시다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다가 NGO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을 하고 계시죠. 장기적으로는 기관도 충분히 큰 것도 운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한비아 작가님인데요. 한비아 작가님은 실제로도 자기 삶이 놀면서 즐기면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정말 젊은 날에는 치열하게 봉사활동들을 해오셨었는데요. 나이가 이제 들면서 결혼하신 이후에는
3개월은 여행하고 3개월은 봉사하고 3개월은 여행하고 3개월은 봉사하고 또는 6개월은 여행하고 6개월은 봉사하는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런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저는 상담을 저 역시도 많이 해왔었는데요. 상담에서 만났던 한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간호사분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간호사 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요. 고향으로 이제 돌아온 후에는 봉사기관이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수도권으로 갈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이렇게 상담을 의뢰해온 겁니다. 여러분 같다면 어떻게 이제 상담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꼭 봉사라고 한다면 국제구호단체나 어떤 특정한 봉사기관에서 활동해야지만이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틀에 갇힌 사고를 이제 벗어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병원에 한 번씩 아플 때 가시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신가요? 물론 굉장히 친절하신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의사 선생님도 많이 계시죠. 그럴 때 간호사분이 조금 더 어떻게 병을 대하면 좋을지, 작은 감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처방법 같은 것들을 많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다면 굉장히 찾아온 환자분들이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시겠죠. 그런 것처럼 비단 제가 이제 간호사의 사례를 든 거지만 우리가 상담을 하든 디자인을 하든 건축을 하든 설계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각자의 분야에서 정말 식당을 일을 하든 성심성의껏 다 하는 사람들, 자기 일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 그런 사회가 저는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현장에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죠. 직업 상담 현장에서 어려운 내담자들을 보면 그런 좀 절망감, 실망감 이런 것도 느끼게 되겠죠. 물론 직업 상담사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현실의 벽에서 날마다 부딪힐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또 한편으로 헤쳐나갈까 끊임없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제가 이제 직업 상담사를 상담하는 국시 슈퍼바이저로 이제 1년 동안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국시 상담사 중에 한 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내담자가 연락이 안 되어서 이제 이전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에게 통지서를 보내고 국시 종료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요.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담자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나와서 왜 그동안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냥 계속해서 보통 때도 아무 말이 없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한다면 여러분이 방송을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이러면 당연히 안 보시겠죠. 상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수그리고만 있는 거예요. 이 말하고 답변을 하는데도 한참을 침묵을 지키다가 답변을 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밖을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불안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끌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따뜻한 마음으로, 그죠? 인센티브라든지 다양한 제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라도 이분들을 좀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잘난 척 하면서 방송하거나 강의하거나 책을 쓰거나 이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나는 변화시킬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참 많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바꾸려고 굉장히
번째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런 변화가 안 느껴지다 보니까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실망하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나가시길 저는 응원해 나가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들려드렸던 장대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오프닝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내담자와 어떤 사람들과 여러분 이야기를 하든 간에 좀 오프닝, 스몰 토크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조금 유하게 만들 수 있을까가 첫 번째로 영순위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첫 번째가 트렌드 안목을 키우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이제 키우는 거죠. 마음으로 조금 더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들, 그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거시적 트렌드,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이나 경제나 자연이나 어떤 변화들, 주변 변화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우리가 얼리 어댑터로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그죠? 하나씩 챗GPT는 어떻게 이제 생성형 A나 이런 바뀌고 있는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고용 파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고용 그죠? 분야에서 내담자를 위한 취업 트렌드 부분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어떻게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채용 트렌드 이게 이제 사실 양측의 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늘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고용부의 이제 포털 사이트나 민간 취업 포털 사이트나 언론 부분들을 또 활용해서 계속 뉴스 정보들을 취합할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휴먼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사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더 불행하다까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인생을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면요. 욕망이 커지면서 동시에 자아 실현이 더 가능한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대, 궁극적으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사회, 실제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상담사 역할이고 또 각자 상담사가 아니시더라도 여러분의 리더들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휴먼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들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쓴 책이긴 하지만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사실 저는 자신있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추천드리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취업 현장에서 계신 만큼 여러분 자기소개서 클리닉 하는 것조차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의 기술 부분과 더불어서 취업에 여러분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상담 방법에 이르기까지 취업 지도 전략을 써놓은 나만 몰랐던 취업 비법 그리고 내담자들에게 구체적인 취업 기술을 배우고 싶은 내담자들에게 또 추천해줘도 절대 아깝지 않은 책이다. 좋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간의 경험을 모두 노하우를 담아서 한 500여 페이지가 되는 장대한 책이지만 정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취업 분야의 이야기이니만큼 더더욱더 술술술 들어가는 대중서적이로서 좋으실 겁니다. 두 번째가 좀 청소년이라든지 대학교 저학년이라든지 좀 장기적인 진로 전략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진로 백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상담하시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이제 집단 상담이나 강의를 하실 때도 이 두 가지 책이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또 대학 강단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학년들을 위해서는 진로백서, 고학년들을 위해서는 이 취업 비법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책은 다음에 또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씩 또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제 영상에서 배운 것들을 또 어떻게 일과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스스로 한번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요.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지속하고 그것을 일과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습관들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책을 읽으면서 내가 배운 것들을 꼭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들 다 모든 것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적용 과정에서 삶의 변화를 일궈내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에게도 작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실천 행동 다짐들을 받아보시길 현장에서는 권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의문나는 것들, 도움받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강의는 도움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방대한 이 강의를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여러분 끝까지 들으셨다면 댓글로 한번 그 소감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무엇보다 큰 일, 귀한 일, 받고 계신 연봉보다도 더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 만큼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평생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상담사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랑 계속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게 아직도 안 익숙해가지고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설상이었습니다. 모두 안녕.